예. 일단 이 부분은 필기를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신경세포는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전해 신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수상돌기라고 나무 가지 모양의 구조물이 발달되어 있고 이쪽이 헤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호가 여기를 따라서 멀리까지 전달이 되고 다음 뉴런이 바로 신호를 받아서 다시 전달하게 되는 구조죠. 근데 신경세포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스피드입니다. 그러니까 뭐 뜨거운 남비를 잡았는데 1분 후에 뇌로 신호가 전달이 되고 손을 떼라 라는 신호가 1분 후에 전달이 되면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굉장히 스피디하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뭐 사람이 달리기를 하거나 사이클을 할 때 운동을 보시면 각 근육세포들이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고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의 특성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스피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그래서 신경세포는 평상시에는 굉장히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을 할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 이제 등장인물이 4개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가 4가지 등장인물인데 첫 번째가 포타슘 첫 번째는 소디움 포타슘 펌프입니다. 나트륨 칼륨인데 보통은 소디움 포타슘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두 번째는 포타슘 채널입니다. 통로라고 보통 번역을 하고요. 얘는 좀 일반적인 애들이고, 그다음 포타슘 채널인데 볼티지 게이티드가 있습니다. 얘는 그냥 일반적인데 얘는 신경세포 내부의 전하가 변하면 이 채널을 개폐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전하의 영향을 받아서 열리거나 닫힙니다. 네 번째는 소디움 채널인데 얘도 볼티지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얘도 신경세포 내부의 전하에 의해서 개폐가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 얘 2개를 보시면 얘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얘는 굉장히 양이 많고요. 그래서 일단 얘는 네모라고 표시를 하고 얘는 동그라미, 세모. 볼티지 게이티드는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경세포라고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공간이 좀 부족하네요. 처음에 이것도 네. 예, 신경세포를 보시면 이제 처음에 이 휴지기 상태입니다. 이쪽 전하는 신경세포 내부의 전하 상태를 말해주는 거고요. 휴지기에는 마이너스 70mV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제로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팽팽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데요. 이때 첫 번째 소디움 포타슘 채널이 잠시만요.
예. 얘는 소디움 포타슘 채널인데 얘는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소디움 3개를 밖으로 퍼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포타슘 2개를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이 펌프는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계속 퍼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디움 포타슘 채널의 기능은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소디움 3개를 밖으로 펌프아웃, 포타슘 2개를 안으로 펌프인.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실 테니까 그 소금 NaCl이 사람 몸에 해롭다고 하죠. 그래서 세포도 해로운 소디움, Na, 나트륨을 밖으로 계속 퍼낸다. 그것도 많이 퍼낸다. 그래서 3개 퍼낸다고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시에 포타슘은 2개가 들어온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포타슘 채널인데 채널은 많지 않고 소수가 존재하는데 얘는 이 세포 내부의 전하와 관계없이 그냥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타슘이 조금씩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휴지기 상태인데 휴지기에서 소디움 3개가 계속 펌프아웃 되고 포타슘 2개가 들어오고 근데 포타슘이 좀 새 나가고 그 다음에 이 내부에 단백질들이 있는데 얘들은 바깥쪽에 음성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깥쪽이 플러스가 더 많고 내부에 음성 전하까지 있기 때문에 소디움 포타슘 펌프 등의 작용에 의해서 내부 전하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 뉴런 세포에 자극이 오게 되면 뭔가 신호를 전달해야 되는데 전기적 신호를 빠르게 전달합니다.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전기적 신호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깥에 플러스 이온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네 번째 소디움 채널을 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깥쪽에 많이 있던 Na 소디움들이 잔뜩 동시에 들어오게 되는데 얘는 볼티지 게이티드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소디움이 들어와서 이쪽이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되면 옆에 있던 채널들도 깜짝 놀라서 소디움을 안으로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채널이 열리면 소디움이 들어가면 옆에 채널들이 영향을 받아서 2개가 또 열리고 4개가 열리고 8개가 열리고 그래서 급속하게 소디움을 안으로 펌프인 해버립니다. 굉장히 빠르게 펌프인이 아니고 그냥 채널을 열어서 굉장히 빠르게 안으로 유입되게 만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하가 급속하게 플러스 35mV까지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신호가 전달이 되고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 내부가 다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이쪽 부분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옆에 마이너스였던 부분도 플러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소디움 채널의 경우에 펌프인이 순식간에 되는 건 양성 피드백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애들이 영향을 급속하게 받고 그러면 옆에가 플러스가 계속 이동합니다. 그럼 이쪽은 계속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 뭐 야구 경기장에서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전기적 신호 중 플러스가 순식간에 전달이 되게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두 번째 전위 상승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전위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상태 휴지기로 돌아가기 위해서 원상복귀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에 소디움이 잔뜩 차 있어서 플러스인데 이걸 마이너스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등장인물이죠. 포타슘 채널 볼티지 게이티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채널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포타슘들을 급속하게 밖으로 다 배출시켜 버립니다. 얘도 볼티지 게이티드 기능이 있어서
내부가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되면 다른 채널들이 놀라서 다 열리고, 그래서 1개 채널, 2개 채널, 4개 채널, 8개 채널 급속하게 열리면서 포타슘을 밖으로 다 빼내버립니다. 그래서 전이가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고요. 이게 세 번째 단계고, 마지막 단계는 이건 그냥 휴지기로 가기 위해서 준비 기간이라서 자세히 모르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자료를 보시면, 예, 이제 상단에 그 ABCD 과정이 있고요. 휴지 상태, 전이 상승기, 전이 하강기, 이렇게 용어들을 한번 공부하셔야 되는데, 휴지 상태는 A 분극이라고 합니다. 분극은 극을 나눈다는 뜻이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세포벽 양쪽으로 완전히 나눠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나머지 용어들은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좌측은 이제 등장인물들인데, 포타슘 채널, 통로 중에 일반적인 채널은 표시를 안 했습니다.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휴지 상태를 보시면 소디움 포타슘 펌프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바깥쪽에 플러스, 안쪽에 마이너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포타슘 채널, 일반적인 포타슘 통로가 살짝 열려 있어서, 근데 개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포타슘이 약간 새는 형태가 되는 거죠. 탈분극, 전이 상승기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내부에 플러스 전하가 확 올라가게 만들기 위해서 핵심적인 게 소디움 채널, 소디움 통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양성 피드백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순식간에 소디움이 안쪽으로 쏟아지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전이 상승기에는 그 소디움 통로가 열린다는 것,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핵심이죠. 그다음 재분극은 이제 원상복귀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인데, 내부의 전하를 이제 마이너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부에 잔뜩 있는 포타슘을 이제 밖으로 빼내야 되겠죠. 그래서 포타슘 채널, 얘도 볼티지 게이티드죠. 얘를 열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포타슘 이온의 투과도는 휴지 상태에 비해 활동전이 하강기에 더 작다. 활동전이 하강기에는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음성 세포 내부 전하를 음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포타슘을 확 빼내버리는 시기죠. 그래서 하강기에 더 큽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니은번 활동 전이의 상승기에는 소디움 이온의 투과도가 포타슘 이온의 투과도보다 크다. 이거는 아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활동 전이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소디움 이온들을 안으로 순식간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디움 볼티지 게이티드 소디움 채널이 열리고 양성 피드백으로 굉장히 빠르게 열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디움 이온의 투과도가 당연히 큽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다음 디귿번 전압 개폐성 이온 통로, 이게 볼티지 게이티드 아이온 채널인데요. 얘의 작용을 막을 경우 활동 전이는 생성되지 않는다. 활동 전이가 생성되는 건 여기서 보시다시피 급격하게 전이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는 그 채널들이 볼티지 게이티드 기능을 갖기 때문에 양성 피드백에 의해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기능을 막으면은 활동 전이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예. 25번은 마무리됐고, 지금까지 5개 문제 설명드렸고요. 나머지 5개는 좀 하나만 조금 어렵고 나머지는 쉽습니다. 그래서 금방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5개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순환계 및 호흡계죠. 일단 순환계는 심장에서부터 동맥, 모세혈관, 정맥 이렇게 피가 순환하는 기관들이고, 그다음에 호흡계는 코나 입부터 구강, 비강, 그다음에 여기 기관지를 거쳐서 폐포까지 폐에 연결되는, 그러니까 산소를 얻어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관들이죠. 근데 두 기관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기출 상황들 보시면 5문제가 기출이 됐는데 그 순환계 호흡계 중에서 테마들이 거의 다 다릅니다. 그래서 11년에 헤모글로빈, 그 다음에 12년, 13년에 심장박동, 그 다음에 11년에 호흡계하고 세포호흡 같이,
그다음에 이제 19년에 순환호흡계가 나왔고 테마들이 좀 다르긴 한데 다 좀 쉽습니다. 이론 자체가 쉽기 때문에 그 이론들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 대응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6번 문제 자체도 어렵지는 않고요. 그럼 기억번 헤모글로빈부터 보시면 되는데 헤모글로빈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산소 운반을 돕죠. 근데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건 효율적이란 말입니다. 기억 지문은 맞는 지문인데 이 문제에서는 효율적이란 말을 몰라도 맞출 수 있게 출제가 됐지만 다음에 헤모글로빈이 출제가 되면 이 효율성에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피 속에는 적혈구들이 굉장히 많고 적혈구 안에는 또 헤모글로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헤모글로빈은 이렇게 4개의 단위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브 유닛이라고 하는데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안에 각각 햄이라는 화학 그룹을 갖고 있습니다. 화학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햄 안에는 금속인 철 이온이 있죠. 이 철 이온에 얘는 음성 전하를 갖기 때문에 산소와 잘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잘 캐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헤모글로빈의 가장 큰 특성은 여기 하나의 단위체에 산소가 결합하는 경우 구조가 변화하고 옆에 단위체들의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얘의 옆에 있는 애들, 나머지 3개의 산소에 대한 친화력을 굉장히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하나가 붙으면 옆에도 나도 붙이고 싶어 그래서 붙이게 되죠. 2개가 결합하면 또 남은 애들의 구조를 또 변화시켜서 산소에 대한 친화력을 더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나도 빨리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소에 도달했을 때, 주로 폐에 도달했을 때 순식간에 산소들을 후룩 붙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양성훈 피드백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것을 헤모글로빈의 협동성이라고 합니다. 협동성이라는 단어는 공부하실 텐데 잘 기억해 두시고 반대로 산소를 떨어뜨릴 때도 똑같습니다. 붙어 있는데 얘가 떨어지면 다른 그 단위체의 구조를 변화시켜서 산소에 대한 친화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동시에 후두둑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게 헤모글로빈의 협동성이고요. 해설에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니은 폐순환골이 예. 심장이 있을 때 심장은 4개 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서 있을 때 심장이니까 이쪽이 좌측, 우측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좌측, 이쪽이 우측이고 그 다음에 위쪽이 방이고 아래가 실이죠. 가장 중요한 애는 좌심실이죠. 가장 두꺼운 근육을 가지고 있고 힘이 가장 셉니다. 좌심실에서 펌프 아웃을 해서 인체 내에 있는 모든 세포까지 피를 전달을 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빼내오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폐기물을 빼내오죠. 그 다음 깨끗한 피가 갔다가 이제 지저분한 피가 오는데 심장에 들어올 때는 위로 들어오고 나올 때는 아래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심 방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더러운 피를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산소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폐입니다. 사람의 폐. 이렇게 이제 우심실로 전달이 된 다음에
사람의 폐로 전달을 합니다. 여기서 산소를 많이 받아서 깨끗한 피가 돼서 다시 자신 방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런 구조를 갖는데 여기 온몸의 세포에 전달하는 이 부분, 이렇게 돌아가는 고리는 체순환고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폐에만 도는, 이렇게 도는 고리는 폐순환고리라고 합니다. 보통 동맥은 깨끗하고 정맥은 지저분한 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 체순환고리에만 한정된 얘기고요. 폐순환고리는 반대입니다. 이쪽이 이제 심장에서 나오는 게 동맥인데, 동맥이 지저분한 피를 보내서 폐에서 깨끗한 피를 만들어 오는 거기 때문에 폐동맥은 산소 농도가 낮습니다. 지저분한 피죠. 그래서 니은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디귿번 보시면 이거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 비교 부분을 좀 공부하셔야 되는데, 혈압이나 뭐 단면적, 뭐 이런 물질 교환 이런 부분을 간단히 공부하시게 됩니다. 근데 혈압은 쉽습니다. 동맥이 뭐 심장에서 가깝기 때문에 가장 세고요. 정맥은 혈압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래서 혼자 흘러갈 힘이 없기 때문에 정맥 주변의 근육들이 이렇게 눌러줘서 이동하는 방식이고, 모세혈관은 혈압이 중간쯤 됩니다. 예, 이상이고 27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27번은 돌연변이 문제고요. 돌연변이는 변시생물의 특허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변시생물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계속 기출되지 않다가 2018년에 굉장히 쉬운 문제가 나오고 19년에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자료에다가 해설 자료에 정리를 해놨는데, 그 정도 공부하시면 돌연변이 대부분이 커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잘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자료를 보시면 예. 일단 돌연변이는 염색체 이상하고 유전자 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염색체 이상은 되게 쉽고요. 유전자 이상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염색체가 있으면 이제 뭐 결실 이 부분이 잘려서 없어졌다거나, 아니면 뭐 중복 이 부분이 한 번 더 생겼다거나, 아니면 뭐 이 부분이 잘려서 여기 가서 붙거나, 뭐 이런 유전자 변이, 돌연변이인데 굉장히 규모가 큰 겁니다. 염색체 이상은 규모가 크고, 여기 염색체를 풀게 되면 이제 하나의 실이라서 염색체 하나를 풀게 되면 굉장히 긴 실인데, 여기서 유전자를 찾아라 그러면 굉장히 작은 부분의 유전자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봤을 때 염색체 돌연변이는 이 부분에 관련된 돌연변이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전자 이상하고는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염색체 이상은 굉장히 큰 규모의 돌연변이고, 그 다음에 유전자 이상은 하나의 유전자 안에서 일어나는 돌연변이니까 규모의 차이가 있다는 걸 일단 이해하셔야 되고요. 염색체 이상은 자료 보시면 되고, 유전자 이상은 처음에 분류를 할 때 치환 돌연변이인지 삽입 또는 결실 돌연변이인지를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결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고요. 치환 돌연변이는 내용을 보시면 이제 결과에 따라서 한 4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이 부분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료 읽어보시고 일단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삽입 또는 결실 돌연변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는 해독 틀 이동, 영어로 프레임 시프트 뮤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는데,
다 아시겠지만 DNA의 유전 정보가 RNA에 전달이 되고 그게 단백질의 아미노산 조성으로 바뀌면서 생명 현상이 일어나죠. 근데 DNA 경우에 그 DNA 하나하나, 염기 하나하나라고 하면 12개 염기가 있으면 이 정보가 RNA에 똑같이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정보를 갖고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데 세포는 이 RNA 똑같죠. 3개씩. DNA 3개를 딱 이렇게 쳐다본 다음에 얘는 아미노산 뭐를 붙이라는 신호구나. 그러니까 메치오닌을 붙이라는 거구나. 그 다음 3개를 읽어서 그 다음에는 알라닌을 붙이라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피닐알라닌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3개씩 끊어 읽죠. 그래서 요거를 해독틀이라고 합니다. 리딩 프레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또 하나 나오고, 여기서 또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 붙여가게 됩니다. 근데 삽입 또는 결실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결실이라고 하죠. 결실이라고 하면 이렇게 5번, 6번이 결실되면 여기 RNA도 똑같이 5번, 6번이 결실이 됩니다. 그대로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러면 세포가 단백질을 만들 때 처음에는 요거 3개를 읽죠. 근데 그 다음에 얘를 읽고 얘는 없기 때문에 요 2개를 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씩 읽어가는 리딩 프레임이 여기서부터 바뀌게 됩니다. 여기는 90, 11번 3개를 읽고 여기는 이렇게 3개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전혀 다른 이제 이거하고 전혀 다른 여기 이 시점 이후부터는 전혀 다른 아미노산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게 해독틀 이동 돌연변입니다. 프레임 시프트 뮤테이션이죠. 근데 이번 문제는 이걸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는데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다음에 돌연변이 문제가 나오면 아마 프레임 시프트 뮤테이션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고요. 그 자료를 이용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프레임 시프트 뮤테이션 중에 2개가 결실돼서 잘려 없어져도 프레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마찬가지로 2개가 삽입이 돼도 프레임 시프트가 일어나겠죠. 근데 이거는 1개, 2개, 4개, 5개, 7개, 8개의 DNA가 삽입되거나 결실됐을 때만 나타납니다. 3개, 6개, 9개가 삽입되거나 결실되면 프레임 시프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69 게임하고 비슷한데 3개가 삽입되면 프레임 시프트가 옆으로 이동하지 그대로 유지되겠죠. 예.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삽입 또는 결실 돌연변이에서 3n 플러스 1, 3n 플러스 2 그러니까 369 게임에서 369를 뺀 숫자 1, 2, 4, 5, 7, 8은 해독 틀 이동 돌연변이 프레임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근데 369는 하나 삽입된 거는 이제 다른 아미노산이 되겠지만 그 해독 틀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함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치환 돌연변이로 돌아가서 치환 돌연변이는 절대로 프레임 시프트 뮤테이션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바뀌어 버려서 거기에 해당하는 아미노산만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 해독 틀 자체가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좀 나머지 부분들은 자료를 보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는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개 염기쌍이 다른 바뀌는이죠. 치환 돌연변입니다. 한 개의 점 치환 돌연변입니다. 치환 돌연변이는 프레임 시프트 뮤테이션, 해독 틀 이동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거 아시면 쉽게 푸실 수 있는 거고 1, 2, 3, 4번은 그 치환 돌연변이가 결과에 따라서 4가지가 분류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들이고요. 자료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2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식물 우점종에 대한 건데 이것도 생물 문제인가 싶을 정도로 좀 지역적인 문제고요. 그 생물학 대학에서 많이 공부하는 교재가 캠베리라는 저자가 쓴 생물학
책인데 한 1600페이지 정도 된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있었나 그러고 찾아봤는데 뒤쪽에 몇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전공자들도 그렇게 자세히 보지 않는 내용이고, 차라리 뭐 디스커버리 같은 다큐멘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상식이 풍부하신 분들은 맞추기가 쉬웠을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지엽적인 문제도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생태 문제이기 때문에 생태 쪽은 좀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되고, 기억본 보시면 지으류, 이끼류가 있는데 얘는 툰드라 얘기죠. 그러니까 시베리아 같은 지역에 거의 땅이 얼어있기 때문에 물 자체가 얼어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자라질 못하는데 한 2, 3개월 여름이 오면 지표면이 살짝 녹습니다. 거기에 이끼류 정도가 자랄 수가 있고, 그 이끼류를 순록 같은 초식 동물들이 뜯어먹고 살죠.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셨을 텐데 툰드라에 대한 이야기라서 틀린 지문이죠. 그다음에 사바나는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이제 뭐 아프리카 지역에 그 나무들은 거의 없거나 듬성듬성 있고 키가 큰 풀들이 있을 때 이제 사자 같은 맹수들, 육식동물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뭐 사슴이나 뭐 있죠? 하여튼 초식동물 잡아먹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셨을 텐데요. 그 지역이 사바나입니다. 그래서 사바나는 나무가 자라지 못한다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하여튼 풀만 자라는, 키가 큰 풀만 자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니은 디귿은 아실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이고요. 이게 시사성 문제고, 이 문제는 답이 4번 광우병인데, 광우병은 바이러스가 아니고 프리온이라는 변형된 단백질이 일으키는 질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니? 단 하나의 문장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 그다음에 해설을 보시게 되면 프라이온은 나왔으니까, 프리온이죠. 나왔으니까 앞으로 다시 출제되기 힘들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 7번을 보시면 인간의 알츠하이머, 파킨슨병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확실한 노벨상에 근접하는 연구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프리온이 다시 대두될 수 있습니다. 다시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 뭐 8개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 내용만 아시면 뭐 무조건 거의 맞추실 겁니다. 관련 내용을 다 쓴 거고요. 설명을 드리면, 병원체, 인간에게 병을 일으키는 것들은 이제 곰팡이, 기생충, 프리온 등도 있지만 주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죠. 박테리아는 지금 항생제가 워낙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인류가 대응하기 쉽습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굉장히 사이즈도 작고 연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는 몇 개 없고요. 개발하기 힘듭니다. 여러분이 특허를 다루실 때 항바이러스제 관련 항바이러스제 관련 특허를 다루시면 대박이죠. 굉장히 돈의 규모가 큰 거고, 그다음 프라이온은 변형 단백질이고, 그러니까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인데 변형된 단백질이고, 정상 단백질마저도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단단한 구조물을 만들고 신경세포를 파괴해버립니다. 주로 뇌에 신경세포들이 모여있는데 뇌를 파괴해서 구멍을 만들고 뇌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뻥뻥 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소의 광우병, 양은 안 나올 것 같고, 인간의 크로이츠펠트 약고병,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특징은 다른 것들과는 달리 무생물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만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입니다. 다음 30번이고요. 그 생태계 문제니까 이거는 꼭 챙기셔야 되는데, 질소순환은 뭐 탄소순환이나 다른 순환과 다르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되고, 보시면 대기 중의 질소를 암모니아하고 암모늄 이온은 생물에서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암모니아 가스가 물에 녹으면 암모늄 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상태만 변하는 거고요. 같은 거고, 얘를 질소 고정 세균이 만들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생명체들이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질산화세균이 질산이온으로 만들면 더 많은 생명체가 이용할 수 있고요. 그거를 주로 식물들이 영양분으로 이용하면 소비자인 동물이 소비합니다. 질산이온을 다시 탈질산화시키는 세균들이 있는데 결국 N2가 돼서 대기 중으로 날아가게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문제 보시면 기억 지문은 질소 고정 박테리아가 암모니아 형태로 고정한다. 맞는 지문이죠. 니은번 탈질산화는 아까 질산 이온을 N2 질소로 바꿔서 대기 중으로 날려버리는 박테리아입니다. 그다음에 질산화는 독성이 있는 암모니아를 질산 이온으로 바꾸는 박테리아죠. 그래서 두 개를 서로 바꿔서 냈습니다. 이게 잘 헷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해설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